우편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다시 우편으로 기관으로 보내도록 하는 방법. 세 번째, 이메일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이메일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이메일 통해서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직접 조사 방법입니다. 이 현장에서 직접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현장에 바로 클라이언트들에게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만족도 조사의 시기를 보면은 만족도 조사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초기, 중기, 종료에 이르는 전체적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고 그 속에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점을 결정하여 적절한 횟수로 조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제한 측면인데요. 구체적 초점이 있는 만족도 조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 같은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와 일관성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또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의사소통하였는가. 두 번째, 프로그램의 유용성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제공받았는가. 프로그램의 내용, 질, 수준, 구성 등에 대한 만족도. 세 번째는 존중. 사육상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는 낙인이 없이 대하였는가.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참여. 프로그램의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참여할 수 있었는지.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의 권리.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권리를 지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보호받았는지. 추가적 질문.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 시행된 만족도 조사 자체의 문제점이나 한계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병행 부분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설문지를 통한 양적인 평가와 병행하여 인터뷰나 관찰 같은 질적 평가 방법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정보 출처를 통한 만족도 조사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설문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정보 출처를 활용해 결과를 뒷받침해 주도록 한다면 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만족도 조사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프로그램 효과성, 성과와 관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곧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적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과정에서 질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질적 평가 방법에서는 소수 조사 대상자의 개별적인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며 참여 관찰, 심층 면접, 집단 면접, 사례 연구 등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질적 평가 방법은 언어, 그림, 도식, 그리고 서술의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과 상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가자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삶, 경험, 주변 환경 및 문제점 등을 참여자 언어, 이야기, 은유적 표현, 그림, 그리고 도식을 사용해서 묘사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질적 평가 방법과 양적 평가 방법, 또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은 질적 평가의 장점은 질적 평가는 미리 짜여진 계획이나 형식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며 관찰, 심층 인터뷰, 기존 자료 및 문서의 분석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전달 과정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시면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이유를 보면 이제 질적 평가 방법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의 예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였는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었는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클라이언트 욕구는 무엇인가, 또 프로그램 내부의 변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또 프로그램의 내부의 변화로 인한 부정 효과는 무엇인가,
대해서 이제 질적 평가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질적 평가 방법인데요. 첫 번째 관찰 방법입니다. 평가자는 연구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록하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심층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질적 평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 치료 과정, 사람들과의 관계, 상호작용 과정 등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자료 및 문서 분석인데요. 문서나 이전의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기존 자료를 2차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 기관의 역사,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경향 등에 대해서 값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질적 평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부분인데요. 질적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평가자 평가 보고서의 서술한 정보, 논리적인 추론 및 결론의 신빙성, 철저함, 완전함,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질적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찰이나 인터뷰 기간의 연장, 다각적 평가, 동료 집단의 검증, 연구 대상자의 검증 등이 있습니다. 질적 평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면에서 첫 번째, 관찰이나 인터뷰 기간의 연장 측면입니다. 정확한 연구와 평가를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관찰 혹은 인터뷰와 점검은 매우 중요하고요. 연구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며 평가자 자신이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신뢰감 있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다각적 평가인데요. 연구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 출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 다양한 이론, 다수의 평가자 또는 관찰자를 활용하거나 연구 대상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주변 사람을 인터뷰하고 관찰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료 집단의 검증 부분인데요. 질적 평가 연구의 평가자가 동료 집단 앞에서 자신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연구 방법이나 과정,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검증 부분인데요. 연구 대상자 검증법은 평가자가 평가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대상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해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며 이는 연구 대상자에게 권력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연구 대상자 검증법은 평가자가 수집한 정보와 분석한 내용, 해석한 부분, 최종적으로 맺은 결론을 모두 연구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평가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의 작성 부분. 내용을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란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행한 이후 평가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하고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 보고서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 프로그램 평가의 방법, 프로그램의 결과 또는 효과, 결론 및 제언, 그리고 평가의 예산 등의 내용으로 구성해. 두 번째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평가 연구의 제목 부분입니다. 평가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초록. 초록은 평가 보고서의 맨 앞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의 개요, 평가 연구의 목적과 목표, 연구 방법과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목차, 평가 보고서가 어떤 구조로 작성되었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눈에 훑어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에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서론에서는 평가 연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평가 연구의 지식 기반을 넓히고 클라이언트 집단의 이익에도
귀중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두 번째, 평가 연구의 유용성입니다.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그러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론에서 제시합니다. 평가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이익이 있는데요. 현재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재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또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며 표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프로그램을 새로 교체하거나 중지시키는 근거가 된다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연구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의 무엇에 대해서 평가하고는지 연구의 목표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론적 배경이 없이 바로 선행 연구 고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은 평가 연구에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선행연구 고찰인데요. 선행연구 고찰이란 관심의 대상인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프로그램 평가 연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폭넓게 조사하고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기존 평가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 방법은 평가 연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평가 연구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 방법에서는 평가 연구의 분석에 대한 계획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인데요. 프로그램 평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인데요. 프로그램 평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참고문헌인데요. 책과 논문 및 기사의 목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연구 일정 계획인데요. 평가 연구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절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표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이제 평가 보고서 내용으로서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항목별, 인건비, 장비 및 기구비, 복사비 등을 작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부록에는 평가 연구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서신, 클라이언트에게 평가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 클라이언트의 평가 연구 참여 동의서, 설문지 양식, 인터뷰 양식, 자료 분석 결과, 통계표, 그래프 등이 포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회복 현장 실습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해를 갖다가 이런 같이 학습하도록.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 현장 실습의 이해에서 여러분들 입니다. 여러분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해보고 익히는 것을 이제 실습이라고 하죠. 실습이라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비 사회복사가 실습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 실천 분야의 동료들 그리고 지역사회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전문 사회복 실천의 문화, 규범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practice, field instruction, internship, field education, 실습 현장 실습, 실습 교육, 인턴 과정, 그 다음에 뭐 현장 교육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 실습생 학생이 나갈 방향. 둘째, 교육기관, 대학이 나갈 방향. 셋째, 기관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목표점이 있습니다. 실습생 학생과 교육기관, 대학은 양질의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며 실습생과 기관은 훈련의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기관, 대학과 기관은 연계를 통해서 기본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실습생은 기관에서의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실습생은 학교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과 실천 기술을 기관의 실습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실습생은 사회복 실천에 대한 적성 테스트의 기회로 인식하게 되고, 실습생은 개인과 가족 및 집단과 지역사회 욕구를 바르게 인식하고 관련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실습생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게 되며, 실습생은 사회복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은 사회복기관 및 시설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학교교육과 복지실천 현장에 교량제 역할을 하게 되고, 교육기관은 실습 지도 기술을 통하여 실천 현장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이해하고 현장의 소리를 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접촉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교육기관은 실습생이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며,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기회 문을 넓히게 됩니다. 세 번째, 기관의 기본 목적을 보면은, 기관은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하며, 기관은 대학과 협력하여 미래 사회복사 양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기관은 전문 사회복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회로 활용하고, 기관은 학교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론과 실천을 교류하고 산학협력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기본 목적은 그림 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과 대학과 기관이 3재 간에 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학생과 대학은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또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또 대학과 기관은 산학 연계가 되고 협력이 되고, 또 실습을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가 되며, 학생과 기관은 바로 실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기본 목표를 보면은, 대학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실체 현장에 적용하여 실적인 유용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화하고 분석하며 계획의 수립과 이행, 그리고 개입 노력에 대한 평가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역사회 대상의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수치화해서 분석이 되며, 또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조직, 정책, 절차에 적용하고, 또 실험적인 이해를 통해 대상 시설과 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사육시설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점검해서 자아 테스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다음 같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다이그램 통해서 지식 활용 측정, 기술 활용 측정, 자원 분석, 적성 테스트 결과, 기관의 이해, 조직화, 분석 평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실습을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같은데요. 첫 번째, 사회복기관에 대한 이해. 사회복기관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회복 현장 실습을 통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실습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특정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 실천 과정의 적용입니다. 사육사는 클라이언트 체계,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지역사회 차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현장 실습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고 개인 노력을 평가하는 사회복 실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회복사로서의 전문적 가치관과 의식 함양 측면입니다. 실습생은 실습 과정 기록을 토대로 기관의 실습 지도자와 학교의 실습 지도 교수가 제공하는 현장 학습 지도를 받으면서 사회복사로서 전문적 가치관과 역할, 지식 기술, 자아인식과 복지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현장 실습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측면인데요. 이제 첫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필요성 측면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장차 사회복사로서 실천적 유능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 사회 실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가치를 가지며 실습생은 실습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고요. 클라이언트와 동료 실습생들을 비롯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지역의 또 다른 전문직을 만나게 되고 그런 만남을 통하여 전문 사회복사의 문화와 규범, 가치를 익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수동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세에서 능동적인 전문가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대효과 측면을 보면은 사회복지 이론 적용에 기회를 갖게 되고 전문적 역할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 기회를 갖게 되며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와 가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미래 직업 계획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되며 예비 사회복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실습후기를 보면 이제야 사회복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사회복사가 된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실천의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을 바로 사회복 실천 현장이라고 하는데 사회복 실천 현장은 단지 장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 실천이 행해지는 장, 세팅, 문제, 프로블럼, 대상 집단, 클라이언트를 포괄하는 개념. 협의 사회복 실천 현장은 사회복 기관을 의미하고요. 또 사회복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 혹은 사회복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두 번째 이제 광의 사육 실천 현장을 보면은 서비스 초점이 되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장을 의미합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며 영역은 의료 영역, 정신보건 영역, 약물 남용 영역, 그리고 서비스 장소는 병원, 학교, 도서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보면 첫 번째,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른 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현장인데요. 사회복 실천 1차 현장은 기관의 1차적인 기능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복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 현장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2차 현장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효과성에 사회복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사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학교나 병원, 교정시설, 기업, 의료기관, 보육시설, 행정복지센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구분인데요. 첫 번째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에서 운영되며 사회복사의 업무는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시도, 구, 군, 읍면동 단위 행정복지센터 등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민간기관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과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자문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민간기관은 기부금이나 후원금, 재단 전입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주요 재원을 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 서비스 기관과 간접 서비스나 행정 지원을 위해서 조직된 협의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직접 간접 여부에 따른 구분인데요. 먼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간접적인 실천의 장이며 행정 업무와 기관들을 연계하고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관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이고요. 이제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또 민간 행정조직으로서는 사회복지 협의체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대상자나 문제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예컨대 아동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분으로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먼저 이용시설은 집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외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재가 또는 생활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현장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노인 여가복지설, 치매 주간센터, 정신의료기관, 입양기관, 보호관찰소 등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생활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용보호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아동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조성가정 등의 의식주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실체 현장으로 아동양육시설, 모자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등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교육기관의 요건과 역할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기관의 요건을 보면은 먼저 실습을 기관의 공식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이 실습 지도의 공식 업무와는 1개년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설 및 기관의 실습을 기관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실습에 대한 명료한 목적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는 기관이 합니다. 실습은 기관의 인력 구축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기관 전체가 명료하게 인식하여 실습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습 지도자에 대한 업무 조정이 가능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 합니다. 실습 지도자에 대한 업무 조정은 업무 과정을 위해서 실습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습이 보충적 업무가 아니라 기관의 공적 업무의 하나로 개인에게 할당될 것이라 인식하에 실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습 지도자가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합니다. 실습 지도자는 실습생에 비해서 상위 지식과 기술을 겸비함을 감안하여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실적 수준을 담보하는 실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습 지도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사무기기 활용이 가능한 기관이 합니다. 기관은 실습 기간 중 실습생을 조직 성원의 일부로 고려하여 업무를 위한 공간 및 실습과 관련된 사무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여섯 번째, 자격 있는 실습 지도자가 있는 기관이 합니다. 실습 지도자 자격으로 사육세 1급, 실무 경력 3년 및 당해기관 근무 1년 이상의 지도자가 있는 기관에서 실습을 지도해야 함은 바로 효과적인 슈퍼비전과 전문적인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육세가 있는 기관이 합니다. 일곱 번째, 재정적 지원에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합니다. 이때 이제 안정성 있는 기관은 기관의 운영 지침이나 원칙이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하면서 재정적인 건실성을 가지고 실수생을 하여금 자원 모금이나 후원자 개발을 강요하자는 기관이 합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기관이 합니다. 기관은 사회복지의 윤리 강령을 강조하면서 기관의 운영 원칙이 윤리적 실천에 부합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다양한 학생들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생에 대한 공적인 안전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 놓은 기관이 합니다. 현장 실습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습 기관은 실습을 위한 준비로서 기관의 실습 규정 구비 및 실습 관련 직무를 분석하게 되고 또 실습 지도와 관련된 기관의 기획, 실습 지도를 위한 자격 있는 실습 지도자 보유, 실습생 공고 및 실습생 선발이 이루어지며 실습 시작 전에 실습생 대상 사전 미팅 진행하고 실습 계약을 체결하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습비 공지 및 실습비 공식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습생의 실습 시에 의무 및 태도에 대한 안내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습 진행과 관련된 실습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실습 계약서를 제공하고 또 계약서에 준하는 실습 지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습에 활용되는 표준화 양식을 소개하게 되고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또 실습 시의 안전수칙 및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과 관련된 실습기관 역할을 이어서 보시면 실습 일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게 되고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며 실습 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방법이 안내되며 실습생 근태관리와 실습생 소속 대학과의 연계, 실습 중간 평가 진행 및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습 종결 평가 진행 및 실습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실습 평가 내용에 대해서 실습생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실습 지도를 위한
교육기관 요건을 보면은 첫 번째, 표준 교과목 지침의 준거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 교과목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두 번째, 기초이론 교육이 체계화된 교육기관이 합니다. 실습과 관련된 기초이론 교육에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 교과목 지침에 준해서 교육까지 운영되는 대학이 합니다. 세 번째, 실습 전에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실습 동기화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실습을 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실습생의 기본 자세와 역할, 실습 동기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습생의 원활한 지도를 위해서 실습기관과 의사소통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습 지도 교수는 실습 내용에 대해서 실습기관의 상황을 존중하고 실습 계획서 내용과는 다른 사항들을 기관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관을 존중하고 실습 지도의 형식이 아닌 실적인 책임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자세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육사 자격 있는 전임교원에 의해서 실습 지도 및 세미나